가 무엇인지를 칼럼을 썼는데 그걸 읽어보면 아 이래서 헌법재판소가 세워지게 됐구나 하는 것을 어디에서도 내가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아니 뭐 나와 이렇게 전문적인 뭐 논문들도 나오고 나와. 그런데 그걸 봐도 왜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 칼럼을 보고 내가 이해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내가 했던 거예요. 염소에게 정원을 맡긴 후 헌법재판소의 시간 앞에서. 이게 아주 참 귀중한 말입니다. 염소에게 정원을 맡기면 다 뜯어먹을 거 아니야. 염소들이. 맡길 수밖에 없지. 누구야? 염소가 누구야? 염소가 누구냐고. 판사들 아니야. 이 자식들이 자기들 멋대로 정원에 들어와가지고 풀을 다 뜯어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뜯어먹지 못하도록 누가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헌법재판소야. 독일의 현재와 한국의 현재. 독일의 현재가 아니라 헌재. 독일이 헌법재판소와 한국의 헌법재판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월 18일 날 썼어요. 프레시안에. 내가 이걸 읽어보고 헌법재판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나도 몰랐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관심을 갖고 찾기 시작했어요. 이 칼럼을 보고 다 같이 읽읍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 칼럼을 못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든지 바쁘면 그러잖아. 바쁘면. 자기 이 업무 일과에 바쁘면 이 주변에 뭐가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이 재판관 이놈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한번 지난 그 강의에서 읽었었는데, 예전 강의죠.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고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합시다. 법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혁명적 성취 중 하나라는 점을 오랜 기간 잊고 있었다. 정말 근대적 헌법의 출발이 13세기 영국에 있었던 마그나 카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권력을 줄이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법이란 그렇게 출발한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약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 권력을 가진 놈들이 지 멋대로 하도록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입법된 것이 많다 이 말이야. 이것을 확 줄여서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도록 해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 기본권, 이 개념을 확실히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 권력은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법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문명적 성취 중 하나라는 점을 오랜 기간 잊고 있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적 불공정이 갈등을 초래하는 양상에 대해 논의하는 데만 익숙했을 뿐 사회적 갈등이 법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성적으로 해결되는 양상에 대해 비교적 덜 주목해 왔는지도 모르겠다. 덜 주목한 게 아니라 거의 주목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부드럽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이제는 법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숨죽여 지켜보도록 강요받고 있다. 비교적 신생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여 년간 조용히 쌓아온 사회적 신뢰가 아니고서는 이 숨막히는 시간에 현재와 같은 사회적 평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지금 누리기는 있지만 너무나 답답하죠.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헌법재판소 이하 헌재를 모델로 하여 1988년에 만들어졌고 이는 국제사회가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보인 일련의 흐름 가운데 있었다. 에스파냐나 스페인이죠. 에스파냐에서 독재자인 프랑코가 사망한 이후인 1975년에 독일 헌재를 모델로 해서 헌법재판소를 설립했고 스페인은 75년에 우리보다 빨리 먼저 헌법재판소를 설립했고 1990년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독일 헌재를 본보기로 자국의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폴란드 헌법재판소와 헝가리 헌법재판소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극우 세력이 이게 나타나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발생했죠. 따라서 독일 헌재가 어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고 어떤 역사적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독일 헌재의 위상. 헌법재판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미국 연방대법원 유형으로 일반 사법심사와 헌법재판의 기능이 통합된 단일 모델이다. 호주, 캐나다 등 연방 국가들도 남미 국가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 1903년 마버리 대 메디슨 사건이 있는데 이로부터 헌법재판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인 규범통제, 즉 일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권이 시작되었다. 이 마버리 대 메디슨을 내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I에 쳐보면 다 나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이 마버리라는 사람을 그 워싱턴 DC는 연방에 소속된 직속 지역이잖아. 그게 연방 직할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그걸 해. 주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연방 정부가 워싱턴 DC에 마버리라는 사람을 치안 판사로 임명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람은 연방주의자야. 근데 연방주의자였던 누구야? 존 아담스가 그 토마스 제퍼슨으로부터 그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버리가 알박기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줬으니까. 그 퇴임할 때까지 정식 이게 교체될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에 자기 연방주의자들을 그 판사로 싹 이렇게 물갈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싹 알박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마버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그 토마스 제퍼슨 무리들이 마버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전임 대통령이 그걸 했는데 그걸 임명을 해줘야 되잖아. 상원에서 통과돼가지고 그것을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하라고 국회에서 선출을 했어. 그래서 임명하면 돼.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이잖아, 지금. 그래 최상목이 이놈이 지금 탄핵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야, 지금. 그래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마버리가 화가 나가지고 헌법소원을 합니다. 그때는 헌법소원이라는 말도 없었지. 그러니까 19세기 초니까. 뭘 했냐면 그 재판을 걸었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마버리를 윌리엄 마버리네. 마버리가 그 대법원에 임명장을 달라고 나는 이제 임명을 안 주니까 임명장을 줘야 되는데 임명을 안 해주니까 그 해달라고 대법원에다가 그 서프림 코트라고 그런 대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결론만 얘기하면 대법원에 이거는 하급 법원에서 하는 건데 대법원에서 이걸 하라고 하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그때 대법원장이 그냥 네가 맞다. 너가 임명되는 게 맞다. 그래서 마버리를 이겼어요.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겼는데 끝까지 임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임명은 됐는데 일은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만뒀어요. 그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대법원이 그때부터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염소들에게 뭘 맡긴 거야? 정원을 맡긴 거지. 미국은 그래서 이게 그 헌법재판소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연방 대법원에서 다 해버리니까. 하여튼 문제입니다. 일반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구분하는 두 번째 유형의 분리 모델의 아이디어는 오스트리아 한스 켈젠이라는 사람이 법학자인데 그 유대인이고요. 그런데 합스부르크 왕국이 그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치 체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합의된 규칙이라고 그 헌법을 이해했던 그는 이 기본적 합의가 무력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켈젠은. 그래서 켈젠의 이론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에는 2020년에 헌법재판소를 설립했죠. 세계 최초의 헌법재판소가 한스 켈젠에 의해서 오스트리아에 처음 섰습니다. 그 한스 켈젠은 그 뭡니까? 그 실증주의 법학자로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이죠. 유대인이라 나중에 이제 그 나치 치하에 그것을 피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이 분리 모델이 우위를 점하는 추세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존재하거니와 국가기관들 간의 분쟁,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분쟁, 그리고 일반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를 검토하는 규범 통제를 넘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한 개인이 시민에게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다. 뭐 우리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개인이 뭐 시민단체도 할 수, 누구라도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죠. 2020년 현재 헌재에 제소된 사건 중 96.5%가 이 범주에 해당. 여기서 이 범주라는 것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개인이 그 헌법 소원을 하고 있는 게 96.5%가 돼.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다 그냥 각하되거나 대부분 뭐 기각되거나 그래. 그런데요. 왜냐하면 소위원회에서 이미 이전에 나왔던 거나 뭐 이런 거 개인이 잘 모르니까 그걸 다 채출해가지고 이건 이전에 다 해결했던 거고 그래서 대개 한 90% 이상 다 각하되거나 저거 된대요. 그리고 그 양식이 다 거기 있어서 다 무료니까 이거 재판하는데 무료니까 변호사를 쓰려면 뭐 그 돈 좀 주고서 쓰면 되지만 이런 건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다 그냥 각하시켜버리니까. 자, 헌법재판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선택은 물론 나치가 가져온 파국에서 비롯되었다. 이 나치가 독일에 미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탈나치화 작업을 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전후 독일 사회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헌법기관과 달리 헌재는 1949년이 아니라 51년에야 구성되었다. 제헌의회가 헌재의 구체적인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을 독일 헌법인 기본법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연방의회로 떠넘긴 거예요. 이 신설기구의 조직화에 대한 쟁점이 그만큼 논란이 많았던 거죠. 이렇게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해소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가 주장하듯 헌재가 연방재정법원, 노동법원, 행정법원, 사회법원, 연방법원 이렇게 5개의 최고 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어야 할지 이 5개의 연방대법원은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없어요. 연방대법원. 그런데 그것은 법무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 예산, 조직 이런 거 다 감독받아요. 거기서 얘네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법원 행정처가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감독을 받거나 아니면 노동사회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아니면 헌재 자체가 주장하듯 연방 상원, 연방 하원, 연방 대통령, 연방 정부 이렇게 네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였다. 개소 초기에 법무부와 계속 갈등했던 헌법재판소는 1952년 지위각서를 서로 교환한 거죠. 그걸 통해서 헌재를 일반 법원 시스템에서 분리하고 법원의 행정을 헌법재판소장에 일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내에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내에는 법원 행정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쓰고 거기서 자체적인 인사를 합니다. 기구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다 합쳐봐야 16명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법원에 독립된 예산을 할당할 것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장관 또는 국회의원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당시 권력을 나누어야 할 별도의 기구를 원치 않던 아데나워 정권은 헌재가 일반 법원처럼 연방 법무부 관할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면 독일 법원은 독립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연방 법무부의 감독하에 있어요. 연방 법무. 그러니까 재판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행정 업무를 감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완벽하게 독립돼 있어요. 그 대신 야당이던 사회민주당은 정부를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하고자 별도의 예산을 가진 독립된 헌법기구의 탄생을 지지했다. 결국 헌재는 연방의회의 지지를 통해서 사법부 및 법무부로부터 제도적으로 분리될 수 있었고 그 결과 독일 헌법재판소장은 의전서열, 연방대통령, 연방총리, 연방의회의장, 연방상원의장에 이어 5위에 해당한다. 그 서열은 주장하지 않고 하여튼 완벽한 독립된 헌법재판소죠. 현재 독일에서는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거의 모든 사안들이 헌재에 회부되어 헌재의 소재지인 칼스루헤에서 논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의 칼스루헤화가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그리고 칼스루헤에서 내려진 결정은 아무리 논쟁적인 주제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다. 학교에 십자가를 거는 것이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1995년의 헌재의 판결에 대해 카톨릭 색채가 강한 바이에른 주지사 에드문트 스토이버 굉장히 유명한 80년대도 굉장히 내가 있을 때도 이름이 있었던 정치인인데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한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헌재의 결정이 독일 사회에서 수용되는 양상을 상식한다. 2024년 현재 기관 신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헌재는 78% 엄청난 지지죠. 78%의 지지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80%의 지지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1위가 뭔지 아시죠? 제가 유영화의 생활정치에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2위가 경찰입니다. 경찰이 1위고 2위가 헌법재판소죠. 왜 경찰이 그렇게 국민적 신뢰도가 높으냐? 완전히 탈나치화한 경찰이고 그 경찰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게슈타포의 전력이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이 완전히 전화위복이 아니라 뭐죠? 완전히 쇄신한 거죠,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경찰이 1위예요, 항상. 질서를 잡아주는, 그 사회의 질서를 잡아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위가 낮아진 것은, 이렇게 2등에서 3등으로 떨어진 것은 주로 극우 정당 지지자들이 헌재에 대한 압도적인 불신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헌재는 극우 세력한테는 아주 골치 아픈 거죠. 극우 세력한테는. 자, 독일 헌재의 조직은 어떻게 됐냐? 독일 헌재의 조직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를 거듭해왔다. 독일 헌재는 제1재판부, 제2재판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재판부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그리고 제2재판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에서 연방정부 지방에서 분쟁과 국가기관들 간에 그 분쟁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해주고 뭐 그러는 데인데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하도 헌재에다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제1재판부의 업무량이 과다해서 제2재판부로 업무가 상당히 이관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96.5%가 일반 시민이 내는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런 걸 가지고 심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 헌재가 아주 골머리를 앓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이 잘 모르고 막 내는 바람에 대부분은 다 이제 각하된다고 하죠.
또한 재판관의 숫자도 큰 변화를 이뤘다. 24명에서 20명으로 했다가 63년에 16명으로 결정되었고 헌재 재판관은 상하 양원의 절반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특정 정당만의 지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 최소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의 지지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수년간 대다수의 헌재 판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후보만이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헌재와 달리 헌재 판사들이 직업 판사로만 구성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금 판사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도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죠. 다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와 2차 법률 국가고시를 합격한 것을 자격 요건으로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판사 중에서 그렇지만 판사 중에서만 선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법률가로서의 자격은 갖추되 판사 출신이어야만 한다 이런 원칙은 하지 않고 각각 최소 3년 이상의 연방법원 최고 연방법원 중 한 곳에서 근무한 판사가 3명은 있어야 된다. 각 재판부에. 1, 2재판부에 3명은 적어도 연방법원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이 있는가 봐요. 다른 5명씩은 양 재판부의 다른 5명씩은 헌재 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헌재가 설립될 당시 보수적인 여당이던 기민당 기사련 측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률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 판사로만 자격 요건을 제한하자고 주장했었는데 3인당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3인당은 진보적인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민당은 보수적인 정당이고 그래서 3인당의 경우 헌법재판소 같은 판결은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결정되기보다 정치적인 맥락 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여당의 제안을 3인당뿐만 아니라 연정에 참여하고 있던 자민당의 반대로 기각되었어요. 그래서 헌법의 문제는 내정뿐만 아니라 외교에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이 정치적인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구성원들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 헌법재판관의 직업적 다양성을 통해서 독일 헌재의 시야를 넓히려 했던 의도는 초대 헌재에서 가장 잘 관철되었죠. 그때 24명이었을 당시에 변호사는 10명, 재계인사 6명, 의회 행정부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행정관료 출신 등 5명을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넣었는데 24년 현재 직업판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현 헌법재판소장이 슈테판 하바트는 김인년 기사련 원내 교섭단체 부대표 출신이었던 사실은 독일 헌재가 법과 정치의 경계에 서는 것에 대해 최소한 크게 주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정치인도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다른 직업을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심판해라. 왜냐하면 정치적 판결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김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재와 달리 헌재 판사들이 직업 판사로만 구성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기본적으로 1차와 2차 법률 국가고시를 합격한 것을 자격 요건으로 삼고 있지만 판사 중에서 선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뭐 지난번에 읽었던 건데 그래서 그 밑에 거 읽읍시다. 헌법재판관이 직업적 다양성을 통해서 독일 헌재 시야를 높이려 의도했던 초대 헌재 하바트 슈바트. 이거 왜 또 나왔지? 내가 2번 썼나? 슈테판 하바트. 이 사람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연방의원을 하고 연방헌재 부소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61년생이고 불과 4주 전인 2024년 10월 19일 20일 독일 사회는 헌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원래 헌법재판소의 설치 임무 및 구성은 기본법 92조에서 94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헌재의 구체적인 구성에 대한 사항은 일반 법률인 연방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연방헌법재판소법을 기본법 93조와 94조에 통합시켜서 국회의원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를 지지를 통해서만 헌재 관련 법규 개정이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폴란드, 헝가리 등의 극우 정권이 들어서서 문제죠. 폴란드, 헝가리가 지금.
이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우경화를 도모하는 것을 간접 경험한 이후 독일 사회는 헌재가 민주주의의 적에 맞서고 비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소를 읽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역사상 드문 행보인 셈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이 규범통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 법률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헌법을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쥐약인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진보적인 판단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인권에 관한 걸 따지고 기본권에 관한 걸 따지기 때문에 기본권을 건드렸다? 그러면 헌재가 가만히 안 있는 거지. 이 헌법재판소,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것은 히틀러 체제를 경험했던 독일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만들었던 한스 켈젠 법률가의 법학자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이 헌법 그대로 하도록 법률을 만들어서, 히틀러는 법률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법률이 중요한 것은 헌법의 지위를 받기 때문에 이런 거야. 헌법은 우리 국민이 그냥 투표로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헌법은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법률은 그냥 의회에서 적당히 해서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것을 헌법에다 집어넣은 거야. 헌법 조문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극우 세력이 나타나서 헌법재판소법을 고치고 지들 마음대로 주물락주물락 할까봐 미리 고쳤다는 말이야.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이 헌법 정신, 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건드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우리 재판관들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향하여 총구를 들이댔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완벽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따로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헌재의 시간 앞에서 헌재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것에 비례하여 헌재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헌법재판에 대한 이런 비판이 헌법재판권이라는 개념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1863년 프로이센 의회의 비스마르크는 만약 법원이 소집되어 헌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판사에게 입법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 될 것이다. 입법자는 사실 궁극적으로 국민이거든. 국민의 권한을 법원이 빼앗아 버리는 일이 된 거예요. 법원이 소집되어 헌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법원이 입법자가 되는 거지. 그럴 수는 없지. 이건 그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한 말이야. 63년에 프로이센에서 철혈 재상이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보수의 찐 보수야. 이 사람은 비스마르크 철혈 재상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뭡니까?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지.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독일 민족이 살 수 있는 영토로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야. 철혈 재산이지. 철혈. 철이 뭐야? 무기 만드는 거잖아. 혈이 뭐야? 사람이 죽는 거야. 철혈 재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전쟁하고 그다음에 덴마크하고, 덴마크는 뭐 조그만 나라니까 그 전쟁이랄 것도 없고, 하여튼 덴마크와 싸워서 맨 꼭대기 덴마크 국경에 있는 그 슐레스비 홀슈타인을 그때 편입합니다. 독일 땅으로. 프로이센 땅이죠.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해가지고 그 뭡니까? 그 주데텐란트인가 하는 그 땅을 이렇게 편입하고 그 오스트리아와 그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전법이 그때 헬무트 폰 몰트케 장군이 다 지휘한 거예요. 전쟁을 하자는 결정은 비스마르크가 하고
그 전쟁을 실제로 승리로 이끈 사람은 오토폰 비스마르크가 그때 총리였고, 헬무트 폰 몰트케 장군이 전쟁을 지휘해서 승리를 이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보복 전쟁을 합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했던 이 프로이센이 프랑스와 전쟁을 붙죠. 그 스당 전투라는 그 유명한 전투에서 나폴레옹 3세를 포로로 잡고 파리로 진격해서 파리를 함락시키죠. 나폴레옹이 잡혔는데도 그걸 안 하죠. 그래서 뭡니까 뭐지? 하여튼 우리가 브리메르 18일이 다 뭐 그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부. 그래서 1871년 그 파리 근교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유리방, 거울방이라고도 하고 유리방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해서 다스 도이체 라이히라는 독일 제국을 건설하죠. 그것을 제2제국이라고 합니다. 제1제국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두고 하는 말이고, 제2제국은 이게 비스마르크와 몰트케 장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국이죠. 그게 이제 2019년까지 가고 2018년에 망하죠. 그 비렐름 2세인가 하는 그 젊은 황제가 전쟁을 시작하는 바람에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합니다.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비스마르크가 진짜 이 정치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법원이 소집되어서 헌법 위반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판사에게 입법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거란 말이죠.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프랑스의 역사가 정치가인 프랑스와 기조에서 유래한 사법의 정치화, 이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칼 슈미트에게서 반복되었다. 칼 슈미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나치 시대까지 아주 큰 역할을 했었던 법학자이자 정치 철학자이자 뭐 신학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신학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정치 철학, 그다음에 법학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이에요. 왜 칼 슈미트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바이마르 시기의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로서 헌법 논의에 적극 참여했던 칼 슈미트는 헌법 재판권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며 권력 분립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판사들이 법을 적용하는 역할에 국한해야 되며 법에 대한 검토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헌법에 관한 재판이 허용될 경우 법원이 정치적 기관으로 전환되어 사법의 정치화 양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의 논리에 따르면 헌법을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모든 이해관계의 대립을 초월하여 민족의 통합을 이뤄내는 존재인 제국 대통령이어야 했다. 법 자체가 정치적 활동의 과정 속에서 탄생하는 이상 법과 정치가 뚜렷이 구분되기 어렵다. 하물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기본적 합의이자 법률이라는 규칙을 생성하는 원리인 헌법, 그리고 그 헌법을 보증하는 수단인 헌법재판소가 일정 정도 정치적 기관인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칼 슈미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쓰지 않았는데, 칼 슈미트는 굉장히 이 헌법재판소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법을 집행하고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제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수 중에서 깡찐 꽝짱 보수죠, 이 사람은. 칼 슈미트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걸 내가 자꾸 이렇게 살펴보냐?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사람은 히틀러를 지지했던 사람이고 히틀러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사상적 근원을 제공한 한스 켈제는 헌재가
사법적 객관성의 외피 뒤로 숨기보다 오히려 사법기관임과 동시에 정치적 기관의 역할을 떳떳이 인정할 때 권력에 대한 통제라는 헌법의 주된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권력 분립은 그 자체로 절대선이 아니며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 통제라는 목표를 위한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켈제는 슈미트의 말대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같은 기관이 헌법의 수호자가 된다면 오히려 가장 먼저 헌법 위반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켈젠의 말이 맞죠? 누구 한 사람에게 헌법을 수호자로 시켜놓는다면 그것은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는 이를 두고 켈젠이 한 말이 모양입니다. 염소에게 정원을 맡기는 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를 통해 정치의 사법화 혹은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나는 것은 헌재의 부작용이 아니라 헌법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법과 정치 사이에 설 수밖에 없는 헌재의 존재에서 연원한 것이다. 1951년 독일 사회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권을 제도화하기로 선택했으며 우리 사회도 이미 1988년에 같은 선택을 한 셈이다. 독일 헌재 판결문의 첫 문장은 항상 헌재 판결문만 아니라 일반 판결문도, 일반 법원의 판결문도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im Namen des Volkes 이렇게 나오죠. 국민 주권은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의 근간이며 이 국민 주권은 법치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간접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입법에 관여하고 그 결과 법에 복종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실현하게 된다. 법의 결정이 특정 정당이나 그룹의 개별적 가치나 이익에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침착한 심사 숙고를 거친 결정을 통해서 염소에게 맡긴 정원을 한시라도 빨리 찾아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잘 쓴 그 중간중간에 좀 건너뛴 게 있지만 잘 쓴 칼럼입니다. 문수연 선생을 내가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읽었고요. 한스 켈젠이 처벌을 안 받은 게 아니라 한스 켈젠은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법 실증주의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하고 캘리포니아 버클리가 아니라 버클리일 거야 아마. 버클리 대학에서 교수를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한스 켈젠은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오스트리아 사람으로서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를 만들도록 했던 사람이고 그걸 받아들인 독일이 또 헌법재판소를 만들고 그걸 받아들인 스페인에서 만들고 그걸 받아들인 동구권 폴란드와 이거 하고 우리나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죠. 자,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는 규범통제기관이라는 것. 인간의 존엄성, 즉 인권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규범통제기관의 권위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재판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재판관들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용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해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오로지 국회뿐이에요. 그래서 독일처럼 국회가 대법관, 재판관 선출위원회를 구성해서 뽑을 때마다 구성해서 교섭단체 순으로 해서 12명, 15명일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판관이나 대법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재판소원도 가능하더라고요. 일반 법원에서 나온 재판이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내 기본권을 침해했다. 내 개본권을 살려주지 못했다 하는 것은 헌법소원을 하되 그것을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보호청을 그래서 만들어야 됩니다. 독일처럼. 그건 지난 시간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할지는
우리 형편에 따라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협업해서 극우 세력을 붙잡아 들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하도록 그렇게. 그 독일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서 그 독일에도 그 유대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지만 그 뭡니까 아랍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가끔 이상한 짓을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법보호청도 우리도 이제 개방적인 그 세계로 나아가려면 빨리 이런 헌법보호청 같은 것을 두어서 헌법수호청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어떻게든 그래서 그 뭡니까 나라가 조금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